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해드리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은 무기체계 기술 발전에 대한 소식 한 가지, 그리고 북한 동향에 대한 소식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 전쟁에서 드론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드론 자체에 대한 전력 강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이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 드론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 해병대가 굉장히 재미있는 물건을 한 가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드디어 파병을 했죠. 전투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상 전투병력 이전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는 움직임인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과연 무슨 꿍꿍이인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각국이 드론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으로 대응수단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일반 소총에 부착할 수 있는 탈부착식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시험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제3해병사단 예하부대에서 M27 소총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인 제로마크 FCS를 장착해 카운터 드론 능력 시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실험 중인 모델은 뉴욕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업체 제로마크에서 개발한 소총 탈부착형 사격 통제 시스템인데요. 업체는 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700만 달러 대출을 받아 시스템 보안 개량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로마크 FCS는 소총의 조준 정확도를 높여 카운터 드론 능력을 부여하는 인공지능 기반 조준 및 격발 보조 장치인데요. 미 해병대가 이미 시험 평가를 진행한 바 있는 이스라엘 스마트 슈터의 스매시 2000과 유사한 개념의 제품입니다. 이 시스템들은 전자광학 카메라와 라이다를 결합해 드론을 탐지, 추적한 뒤 락온하고 최적의 격발 타이밍에 방아쇠가 작동하도록 사수를 돕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제로마크 FCS는 통상 고각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카운터 드론 사격의 특성을 반영해 개머리판 스톡을 조절식으로 만든 옵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200야드에서 소형 FPV 드론을 맞추는 것을 60피트 원형 표적을 맞추는 것만큼 쉽게 만든다고 평가했는데요. 현재는 카운터 드론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다른 표적에 대한 조준 보조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총에 부착할 수 있는 카운터 드론 조준 보조 장치는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대규모 드론과 풍선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 전력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시스템인데 M27 소총 HK416의 미국 해병대 버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AK 계열, 온갖 종류의 서방제 AR에 장착할 수가 있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핸드가드 우측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방아쇠 홀까지 어떤 사격 보조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런 탈부착식 카운터 드론 시스템 스매시 2000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소총을 잡고 있으면서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드론을 조준을 하면 이 사격 통제 시스템과 방아쇠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최적의 격발 타이밍에 공이가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원리로 드론을 격추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운터 드론 시스템은 드론 제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양측 병사들이 등에 3개의 그 기다란 가닥이 있는 이런 드론 제모 장치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카운터 드론 건이라고 해서 소총 형태로 해서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드론을 격추시키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등에다 메고 다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겁죠. 그리고 별도의 소총형 제품을 휴대해야 되는 카운터 드론건도 드론 제밍 외에는 어떤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보병에게 봤을 때는 군장 무게를 늘리는 그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탈부착식 카운터 드론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안 달고 다니다가 드론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미 해병대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을 가지고 드론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표적, 이동 표적에 대한 락온 기능을 가진 그런 조준 보조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 FPV 드론이라는 이런 소형 드론 위협에 일반 보병 분대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장에서 병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FPV 드론이 날아오는 걸 도망가거나 혹은 소총을 거꾸로 잡아서 마치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이 이 드론을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카운터 드론 시스템, 드론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조준 보조 장치가 전력화가 되면 드론이 접근하기 전에 이것을 원거리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을 사용해봤던 미 해병대 병사의 평가에 따르면 200야드, 그러니까 182m 정도 거리에서 60피트짜리, 그러니까 18m나 되는 커다란 원에다가 총알을 박아놓는 것과 같은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치를 사용을 하고 쏘면 눈 감고도 맞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보병분대에 이런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배치를 하면 다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드론의 위협이 FPV 드론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러한 드론들을 묶어서 군집 드론 형태로 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향성 에너지 무기, HPM 무기도 적어도 여단이나 대대급 부대에는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HPM, 그렇게 어려운 무기가 아니죠.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출력을 굉장히 높여서 적 드론을 반도체에 과부하를 걸게 만들어서 추락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 대의 드론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로는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 HPM을 가지고 넓은 범위의 이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를 방사를 해주면 여러 대의 드론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보병 휴대용 카운터 드론 시스템, HPM 시스템, 이것은 슈터죠. 이 슈터가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려면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지방공 레이더는 여러 차례 그 한계를 드러낸 것처럼 이런 소형 드론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은 미 해병대 엘마디즈라는 이동식 방공 시스템에 사용하는 소형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2014년에 청와대 무인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청와대에 10개 정도를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스라엘제 RPS-42가 이 원형입니다. 이런 레이더는 가격도 쌉니다. 한 세트에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하는데, 이런 레이더를 대량으로 배치를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런 소형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먼저 갖추고, 이러한 눈들과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운터 드론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유사시에 대량의 드론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를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크라이나의 전운을 좀 보고 우리도 좀 선제적으로 이러한 무기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육 훈련을 위한 목적일지 우크라이나 실전 투입을 위한 결정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지상 전투 병력을 파병한 북한이 전투기 조종사들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일럿 파견 목적에 대한 다양한 외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 공군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데, 관련 동향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이 지상군 파병에 앞서 다수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으며, 이는 전투 조종사 파병과 북한의 신형 전투기 도입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시사하는 동향이라고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과 불가리안 디펜스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0월 8일 러시아 상륙함을 이용한 1차 병력 파견에 앞서 9월부터 전투조종사들을 러시아로 보낸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북한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투기 교육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과 함께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조종사들의 파견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북한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 하바롭스크, 콤스몰스크나 아물의 수호위 공장을 방문해 전투기들을 둘러보고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항공기 관련 인원을 보냈다고 밝혀 북한이 전투기 또는 김정은의 새 전용기를 러시아로부터 받아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같은 기간 북한은 조기경보기 개장 작업과 함께 공군기지 확대 공사를 마친 바 있어 신형 전투기 도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한 조종사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수호이-25 공격기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접 지원용 항공기로 활용되는 수호이-25는
손실률이 높아 지난해부터 러시아가 극심한 숙련 조종사 부족을 호소해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수-25 조종사들을 러시아에 보낼 경우 부족한 교육훈련 시간을 만회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북한 조종사들의 기량 향상과 공군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공군력 강화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당국의 면밀한 추적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북한이 전투조종사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외신들이 지적한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일단 수-25 공격기 조종사 파견설입니다. 저희가 국방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러시아가 수-34와 같은 대형 전폭기를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활공 유도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중 화력 지원 방식을 바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전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 공군의 주요 화력 지원 방법은 수-25 공격기를 전선까지 몰고 가서 가시거리 내에서 로켓탄을 발사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수-25라는 기종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손실률이 높다 보니까 조종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햇병아리 조종사들을 전선에 투입을 했다가 손실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크림반도 옆이죠. 흑해에 있는 예이스크 공군기지에서 제가 확인한 것만 이 신참 조종사로 인한 조종 미숙 때문에 수-25 공격기 2대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물론 북한 공군은 조종사들의 계급이나 조종 연수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비행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러시아의 신참 조종사만도 못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의 기량 유지만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종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25 공격기의 파일럿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조종사를 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에 현재 남아있는 수-25 공격기 숫자는 150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 조종사들에게 이 중에 일부 조종을 맡겨서 자신들의 조종사 부족 문제도 해결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공격기 조종사들의 숙련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거래가 되겠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두 번째 가능성,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인데요.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가을이었죠. 우리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다가 북한이 조종사들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그리고 운용요원도 파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조종사가 전투조종사일지 아니면 김정은이 새로 전용기로 도입하려고 하는 슈퍼젯 항공기의 조종사일지 당시의 국정원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관측이 됐죠. 첫 번째는 이 조기 경보기입니다. 북한이 딱 3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리신 76 수송기를 마운트를 장착을 해서 레이더를 탑재하려는, 즉 A-50 메인스테이와 같은 그런 조기 경보기로 개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평양에서 식별이 됐습니다. 이 작업은 지금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조기 경보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 조기 경보기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29나 수-25 같은 기종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존 전투기의 성능 개량이라든가 신형 전투기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 비행장의 대대적인 확장 공사인데요. 자, 이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봄까지 순천 비행장이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에이프론도 만들어졌고 활주로도 300m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주기장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납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위성사진을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의 공군기지 대부분은 이런 외부 주기장에 유계화된 경납시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장 공사를 통해서 이런 유계화 경납고를 설치를 했고요. 활주로가 300m가 늘어났죠. 300m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륙 중량이 높아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기존의 미그-29나 수-25 같은 최대 이륙 중량 20톤 안팎의 이런 중소형 전투기들은 기존의 순천 비행장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활주로를 더 늘린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대형 전투기를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김정은이 작년에 수호이 공장에 갔을 때 여러 기체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이 제일 큰 관심을 표명했던 게 수호이 57과 35였죠. 자, 그런데 수호이 57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공군에 납품될 기체조차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받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른 대안, 수호이 30과 수호이 35 두 가지가 있겠죠. 사진에서 보시는 수호이 30 SM, 이것은 수호이 30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인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 전투기의 생산에도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인도에 접근하고 또 이란에 접근을 하고 있죠. 인도는 이미 수호이 30 MKI를 280대 가까이 면허 생산을 했는데요. 여기에 아예 엔진 생산 라인까지 더해서 서방 세계의 제재를 우회해서 부품을 조달하겠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에도 이 수호이 30과 수호이 35 전투기 생산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현지에 공장을 짓고 조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생산 거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생산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여분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이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이 건설이 되면 이란과 굉장히 밀접하게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는 북한도 여기에서 전투기나 전투기 생산할 수 있는 패키지를 받아가서 현지에서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조종사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을 보냈든 전투기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을 보냈든 어떤 유형이든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우리 당국이 이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추적을 해서 지혜로운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